여러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 부족으로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하길래 이렇게 이란이 휘청거릴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란 에너지부는 일종의 이제 국가 긴급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라자비, 호라산, 야지드 지방의 물 부족 사태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북부 카스댐에 남아 있는 물이 지금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수체제가 이제 사실상 마비되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수도권 가정집에서는 하루 2시간 만에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테헤란 같은 경우 고층 건물, 하이라이스 고층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급수가 없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니까 물이 2층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해요. 고층 건물에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상 변기물로 뭐 세수, 세탁, 목욕, 식수를 다 해결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생활용수 사용했다 전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식수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산업용수에도 부족에도 이제 동시에 발생해서 이제 근간 산업에 타격이 있다. 지금 경제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제 식수랑 에너지 그다음에 주기적인 정전도 발생해서 민심은 이제 폭발 직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었는데 이 물 때문에 이거 물 관리를 잘 못하면요 아무리 제국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요즘 그 뭐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그 자연 변화 때문에 기상 이변, 이상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려워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그 이란의 그 물 부족 사태는 확실하게 이거는 그 기상 이변이나 이상 기후보다도 인재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재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상 이변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도 이제 5년 동안 가뭄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결정적인 이유가 인구 증가, 미숙한 수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이슬람 혁명으로 인한 통치 리스크, 이른바 핵 개발인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50년 동안 250% 상승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2.5배 인구가 늘어났고, 그럼 여기에 맞는 이제 물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인구 부산 도시계획 없는데 과밀 도시라 해가지고 이 수자원 통로 관리가 이제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식수, 농업용수, 산업용수 딱 이제 등급을 분류해서 수자원을 관리하는데 이 친구들은 식수로 농업용수도 쓰고 산업용수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1급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 수요가 많은 이제 철강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막 항구에 건설하고 지하수로 그거를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수로 써야 될 지하수를 이제 산업용수로 쓰고 관리가 부실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까지는 또 이제 관리 비수기인데 더 이제 악순환인 게 뭐냐면 오폐수 관리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생활 오폐수의 80%를 정화시설을 통해 우리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재생을 하든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방류합니다. 그럼 강으로 방류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심 수자원인 그 지하수에 이제 이런 오염이 다 들어와서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이 됐고 쓸 수 없는 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폐수 관리 실패했고 결정적인 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정전도 같이 있다고 하는데 수자원 관리하고 에너지 정책은 같이 가는 건데 이거 두 개를 관리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60개의 댐을 지난 10년간 건설해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력 발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수력 발전이라는 거는 물을 통해서 댐에다 하는데 지금 댐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고 수력 발전으로 생산 가능한 전기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5%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부작용이 이제 어떻게 나면 정전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신정 체제의 그 통치 리스크에 해당되냐면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거의 최고 탑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에너지 전기를 안 쓰고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쓰는 거야. 물을 부족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고 지금 거의 댐은 텅텅 비어있는 수준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못한 거다. 인재라고 보는 것이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물관리 실패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안보적인 이슈를 많이 다뤘지만 중동에서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이란 핵시설 제거했지만 이것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자원 관리 부족으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현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강우량이 한 300m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 장마 때 막 쏟아붓는 한 2, 3일의 비를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물 부족 국가 이스라엘도 길거리에 가로수에 또는 모든 이 가정집 화단에 다 물이 이렇게 이 스프링클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할 당시에 그 전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갈릴리에 있는 그 호수에 있는 물을 저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네게부 사막 에일랏까지 전부 다 이거를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전 국토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이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만큼 물 관리를 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물 부족 국가에서 그냥 길거리에다가 스프링클러처럼 이렇게 막 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요르단에서 수출까지 하잖아. 그렇죠. 오히려 요르단에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 요르단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로 이제 그 중동 질서를 이제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 전쟁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이 물 때문에 국가 간의 이 갈등, 분쟁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나일강 두고 갈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에티오피아에 이제 나일강의 상류층이 있어요. 거기 상류에서 이제 하류로 이제 내려가는데 북쪽 하류로 내려가면 그게 이집트 나일강 연결돼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고 또 남쪽 지류로 타서 이제 수단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에티오피아가 여기다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뭐 최대 규모의 댐을 지금 짓고 있어요. 수력 발전소를 했고 지금 현재 공정이 80%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변국 수단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단과 이집트한테는 안보적 위협이 되는 거죠. 물이. 왜냐하면 여기서 수로에서 물을 잠가버리면 이른바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밑으로 이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언제든지 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안보적 위협으로 있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특히 나일강 그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인구의 90% 인구의 그 대다수가 거기 밀집돼 있고 거기에 또 농업용수 식수를 나일강을 통해서 하류에서 해결하는데 위에서 잠가버리면 이제 이건 위협이죠. 문명 자체가 이제 빠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단하고 이집트하고 공동 이제 공군 작전 나일강이 뭐 수호자라는 작전을 했어요. 그 여차하면은 저 공군 전투기로 가가지고 저기 댐을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가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중재를 하고 있어요.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지 말라고 보면서 이집트를 아마 여러 가지 카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가자 난민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집트로 바르라 이게 수용하라고 이제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집트하고 그 에티오피아하고의 그 관계 설정 안에서 또 이제 이걸 아마 카드로 쓸 것 같아요. 아마 네가 이주민을 받으면 너한테 유리한 협상을 해줄게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당근과 채찍이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제 물 자체가 안보적 공공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유였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가 이제 이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물 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그 얼마 전에 26명의 그 사망자가 나서 그 대규모 또 핵전쟁까지 갈 뻔했어요. 예. 인도하고 파키스탄 그 두 나라 간의 그 갈등도 사실은 거기 그 인더스 강 때문에 그 갈등이 이렇게 촉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이제 인더스강 상류고 지류가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26명의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했지 않습니까? 표면적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 전문가들 존 스펜서 같은 전문가들은 인도가 압승했다라고 하고 했지만은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가 마지막에 자꾸 확전하면은 물 끊어버릴 거야 하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핵전쟁으로 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종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 그 동네에서 갑인지를 알려면 누가 전쟁을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종결자가 누구냐가 진짜 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도가 전쟁을 딱 종결하고 휴전을 딱 받아들이니까 파키스탄도 휴전을 받아들인다. 왜? 물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인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신도로 작전에서도 인도가 압도적으로 자기 스케줄에 공격하고 자기 스케줄에 빠지고. 그 왜냐? 물이라는 전략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게 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게 안보 공공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카시미르 영유권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핵심이지만 그 한꺼풀 들어가 보면 물
인더스강 지류를 놓고 싸우는 거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티베트를 점령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동남아 물길이 거기서 내려오거든요. 뭐 종교 탄압도 있지만 그 물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사방이 한번 겉으로 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 지정학적 지도가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둘러싼 것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이제 물의 전쟁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